네, 현재 시간 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의 분위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시장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장님하고 세 가지 상황실을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네네. 아까 조금 전에 최현덕 매니저 그 방송을 여기서 듣고 있었는데 초반에 좀 잘못 얘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죠? 식량난이 최근에 들어왔다는데 네. 저는 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현 아나운서 때문에 식량난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맞아요.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언급해 주셨죠. 뭐 식량난, 물가 이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리고 또 저로 인해서 그렇죠. 가팔라졌다.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떨어질 때 담을까요? 라고 키워드를 한번 적어봤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단행을 네, 했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다음날 10% 급등하면서 네. 뭐 포스코케미칼이다, LNF다 거의 대부분의 2차 전지들이 쭉 올랐어요. 근데 다시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 네. 리튬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가 하락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뭐 리튬이라든지 2차전지 업체들, 그러니까 소재든 셀이건 안고 있는 문제가 원가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기업들이 솔직히 원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2차전지가 아무래도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원가 부담에 대한 그리고 현재 좀 지정학적으로 분쟁 지역에 있는 희토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원가 부담이 좀 크다 이런 것들이 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몇 가지를 좀 빠르게 살펴보면 일단은 지금 뭐 올라온 원가를 판매가에 전이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왜냐하면 지금 소재가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그렇죠. 완성차가 있고 셀이 있고 소재가 있으면 갑, 을, 병 이렇게 표현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이것들에 각각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 그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하청 구조로 가서 갑을 병으로 가죠. 근데 이건 반대입니다. 처음에 소재 업체가 우리 물건 안 줄게. 그럼 셀이 물건을 못 만듭니다. 셀이 물건을 못 만들면 우리가 셀 이거 가격이 안 넘길래 그럼 자동차가 안 나옵니다. 지금 이 구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쪽이 원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1분기 실적 보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이렇게 원가 부담이 지금 높아진 것은 리튬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 원가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얘네들 영업이익은 늘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판매가로 충분히 전이가 가능하고요. 원재료 문제는 모든 기업이 떠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트리거가 돼서 2차전지 소재라 관련주들이 빠진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지금 성장 산업들이 겪고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모습이다. 당연히 겪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고 분명히 기술 개발과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지 않을까. 내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재료 비용 그리고 전체적인 비용 상승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감안하고 봤을 때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영업이익으로 그리고 판매가로 충분히 전가가 가능하면서 타격이 적은 건 2차 전지다. 그렇죠. 2차 전지 산업이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지난번에 했던 유증 무증을 좀 살펴보면 네. 유상증자를 해서 다시설 투자하겠다. 네. 생산 능력 늘리겠다. 네. 그럼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선순환을 기대했을 때 언제 그런 효과가 나올지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여전히 주도주인지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을 흔히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면 유상증자, 네. 무상증자를 하면 무상증자인데 왜 유무상을 동시에 할까요? 유무상을 동시에 한 이유. 이런 기업들 흔히 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간혹 있죠. 예.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는 정도지 네. 우리가 흔히 그냥 보편적으로 보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일어난다라면 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현 아나운서가 많이 먹는 것은 평상시 모습이죠. 정현 아나운서가 안 먹으면 왜 몸이 아프냐 사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6월 중순에 그 유상증자 기준일이고요. 그 다음에 7월 초순에 그 유상증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무상증자 기준일이고요. 그 7월 중순에 무상증자가 들어옵니다. 이건 뭐냐면 유상증자를 받으면 무증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투자를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에코프로비엠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3천억. 그런데 이제 이 3천억을 보면 두 가지 또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줬고요. 또 우리 사주에게 우선권을 줬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2차 전지 업계가 다양한 인력난을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들을 내부적으로 단속을 해내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보이고요. 특히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 산업에 대한 해외 거점을 투자하기 위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유중으로 저는 선순환 구조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 유증과 무증이 하면 이 주식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단순하게 봤을 때. 물론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대주주 지분이 55%인데 어쨌든 이게 확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EPS가 하락하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에코프로비엠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내가 단기 투자자라면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증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2차전지 미래가 밝고 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미룰 때 사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 투자 기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고요. 너무 지루하고 힘든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 의견 제가 떨어질 때 담을까요? 라는 그 질문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길게 보시면 저는 담아도 된다. 길게 보시면 믿고 한번 가보자. 네. 이 에코프로비엠 물론 이제 대주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도 아직까지 그 의구심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온다라면 저는 언젠지 제 성향상 매일경제에서 손절을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믿고 좀 길게 가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물론 이 회사가 잘 하고 있는 것도 네. 맞지만 앞서 서두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그 비용을 판매가로 어느 정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죽지 않은 산업이다, 네. 좋은 산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요? 뭐 여러 가지를 저는 이 산업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거 2차 전지라는 게 쓰고 나면 버려야죠. 이게 굉장히 큰 산업 폐기물입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게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게 ESS 장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죠. 만약에 500km 가는 배터리였는데 이게 지금 한 200km밖에 못 간다. 그러면 이거는 배터리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렇지만 200km라는 어떤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장치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특히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 이런 쪽들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와 손을 잡고 ESS 장치를 지금 하고 있고 물론 SK그룹은 이걸 다 분해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러분 테슬라 모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뭐 현대나 삼성의 보험을 드실 거 아닙니까? 테슬라가 큰 사고가 나서 폐차할 상황이 처졌어요. 네. 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차를 대손 처리하고 전손 처리하고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럼 폐배터리는 누가 가져갈까요? 보험사, 테슬라? 원래 보험사가 가져가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네. 그 물건을 보험사가 다 가져가고 보험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든지 간 처리하고 보험사에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테슬라만 유일하게 테슬라 가져갑니다. 테슬라 배터리는 폐배터리는 테슬라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저도 그 사실 알고 이것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투자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이것도 재미삼아 뒤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폐배터리 산업도 같이 보자. 파워로직스까지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떨어질 때 담을까요? 길게 보신다면 담아보세요. 이것이 정답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현대글로비스 LNG 해상운송에 진출했습니다. 우드사이드라는 회사와 손잡고 운송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건데요. 우드사이드가 어떤 회사인지 이번에 계약이 어떤 의미를 현대글로비스에게 가져다 줄 것인지 우리 또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상당히 저는 재미있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현대글로비스 하면 자동차 운송업체 아닙니까? 정현아서 타고 다니는 또 이런 차를 현대글로비스가 갖고 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현대글로비스가 갖고 온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단일화돼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를 우리가 유럽으로 수송을 하고 예를 들자면 그리고 유럽에서 완성 독일차를 또 한국으로 갖고 오든지 동남아로 갖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아이디어가 참 단순하죠. 단순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현대그룹 대주주들이죠. 그들의 개인 사재를 털어서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우드사이드라는 업체와 손을 잡았는데 이게 호주의 천연가스 채굴 업체
업체입니다. 그래서 호주를 중심으로 천연가스를 우리가 이제 장기 운송 계약을 맺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동에서 원유를 갖고 온다라든지 어디서 갖고 올 때 자, 우리가 원유를 갖고 올 테니까 입찰해서 뭐 단가를 주는 게 아니라 자, 5년, 10년 동안 니네가 우리한테 꾸준히 이거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개념이죠. 결국 글로비스 같은 우리가 H&M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상해와서 LA 노선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 고속버스가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거죠. 네. 무조건 승객이 한 사람이 타든 두 사람이 타든 이건 노선을 깔아놓는 거죠. 근데 현대글로비스가 하고 있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것 특수화물만 하는 거죠. 자동차, 그다음에 LNG. 더군다나 이번에 LNG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비스가 영위했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를 이제 발주를 줄 겁니다. 그런 계약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읽어보시면 이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자기네 이제 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운송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긴 호흡으로 보면 현금 흐름을 꾸준히 나타내는 거죠. 계속해서 이거는 뭐 경기 사이클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을 창출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거는 현대글로비스의 하나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 재밌고 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현대글로비스가 그래 차량 선박을 이동한다, 그러니까 차량의 그렇죠. 선박을 통해서 이동한다라고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중고차 시장에 네. 현대라는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네. 현대글로비스가 수혜로 떠오르고 있고 여기에 LNG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안 그래도 최근 증권가에서 Q가 생산 능력 판매량이 좀 네. 늘어나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 분석도 조심스럽게 있었는데. 말씀하시죠. 네. 예, 당연히 제가 뭐라고 할 거기 때문에. 네. 네. 과연 요 세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중고차와 현대글로비스가 무슨 모멘텀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 SK엔카라는 그룹이 SK엔카라는 회사가 중고차를 이제 지금 전담으로 하고 있는 그나마 SK그룹의 계열사 아닙니까? 저도 이제 가끔 뭐 차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새 차보다는 뭐 제가 사고 싶었던 뭐 외제차라든지 뭐 중고차가 이거 한 번씩 들어가서 1년에 한두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는 연식과 보면 뭐 대전에 있다라든지 네. 부산에 있다라든지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보기 위해서 내려가지 그 차를 서울로 끌고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를 서울로 끌고 오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다 전시를, 그러니까 운송비 있죠. 전시했는데 안 나간다라는 거. 그리고 중고차라는 게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 차를 보고 싶다 그래서 부산에서 끌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중고차가 있어서 글로비스가 일정 부분 역할한다? 제 상식으로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N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장기 계약이 주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창출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지금 정해놓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글로비스가 운송 계약을 10년짜리를 했다. 네. 근데 뭐 배가 움직이는 건 기름 아닙니까? 유가 $50 기준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서 한 1, 2년 동안 기름값이 $100가 됐다. 그렇다고 운송료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려요. 계약은 이미 했으니까. 계약을 했으니 10년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니네가 떠안는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50일 때 원가를 $50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60 정도를 계산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반도체도 지금 반도체 스팟 가격이 막 올라갈 때 관련주들이 못 올라가는 게 장기 계약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트리거가 된다? Q가 증가한다?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게 되고요. 특별한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 물론 이게 좋은 것이지만 네. 이게 드라마틱하게 현대글로비스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근 시장이 많이 좋지 않고 네. 대형주들이 쭉 밀린 상황 속에서 현대글로비스는 오히려 하락장에 잘 버텨줬어요. 네, 그렇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것도 제3의 문제인데요. 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와 이제 경총이 얘기하고 있는 게 내부 일감 몰아주기를 이제 폐지하자는 쪽으로도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들이 왜 개인 사절을 통해서 현대 그룹 내 이런 전용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그닥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정리해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네. 나빠질 확률은 현대가 가만히 두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슈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현대글로비스가 충분히 무언가 도약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주가를 확 끌어올릴 만한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확인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어닝 서프라이즈 LX 세미콘 이야기입니다. 하락장이 강했던 LX 세미콘 이유 있는 주가 상승이었습니까? 저는 이 방송 전에 이제 작가님이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봐달라고 세 종목을 이제 찍어서 이제 해줬는데 물론 두 종목은 잘 알고 있었던 종목이죠. 네. LX세미콘은 저한테는 친숙한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네. 제가 이렇게 종목 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게 부품 회사잖아요. 네. 부품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18%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제가 앞서 줬던 갑을 관계에서 영업이익률이 을이 올라오면 갑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그런데 LX세미콘 같은 영업이익률이 더군다나 최근에 더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보니까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품 믹스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게 있죠. 딱 어느 정도 메모리는 얼마다. 근데 파운드리는 맞춤형이거든요. 맞춤형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협약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어떤 믹스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만 보고 18%만 본다라면 여러분들 중소기업 중에 이런 기업 중에 영업이익률이 18%가 넘는 기업들 몇 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량 강소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 종목 다시 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저희 사볼님이 작가님이 좋은 종목 소개시켜 주셨네요. 라고 글도 올려주셨고 네. 최이지님은 사골님이 네. 가로 열고 김모모 작가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그런 분 같아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사볼님은 저희 제작진과 다른 분이고요. 예. 또 최이지님은 이름만 보면 시멘트 생산 회사 같은데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좀 공감을 해서.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LX 세미콘에 대해서 최근에 워낙 네. 주가가 좋다 보니까 네. 공부를 해보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했던 게 이 네. 회사가 최근 시장에서 수혜를 볼 만한 그런 회사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똑같이 반도체, IT,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회사인데 다른 아이들의 영업이익률이 흔들릴 때 왜 이 아이는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주가가 올랐는지 같은 섹터가 있지만 경쟁사와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운전하다가 이제 신호대기에서 잠깐 보고 LX세미콘이길래 요즘 시멘트주로 올라가니까 시멘트하니까 저도 그랬는데 네. 그러면 여담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갑을 관계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갑을 관계라는 게 없어졌죠. 물론 계약서 쓸 때는 있습니다만 이제 협력업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을은 이게 갑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몇몇 업체들은 을이 갑을 좌지우지합니다. 이번에 드러났던 게 LG 엔솔 아닙니까? LG 엔솔한테 니네가 원가 부담이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을 아닌 갑입니다. 그런 얘기를 대표이사가 공식적으로 할 정도로 맞아요.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한 번 했죠. 그 얘기를 들은 현대차 제가 정의선 회장이라면 열받아서 우리가 내재화하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맞춤형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하청을 줘가지고 이거 만들어라?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높은 영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하게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거는 자, 니네들이 만들어와. 겹쳐서 A, B, C, D가 들어왔으니까 그중에 가장 싼 C한테 줄게. 이게 아니라 자,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사람 들어와봐. 테스트를 해본 거죠. 딱 보니까 한쪽에서 폈는데 이거 우리 싸게는 못 만듭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은 되는데. 기술이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아쉬운 것은 갑이죠.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률이 18%다? 이거는 여러분들 휴대폰 부품 회사들 영업이익률이 평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5, 6%밖에 안 돼요. 그런 거면 뭐 말 다 했네요. 했죠. 예. 네, LX 세미콘 반도체, IT로 묶일 수 있고 디스플레이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을이지만 을이 아닌 갑이었습니다. 그렇죠. LX 세미콘에 대한 투자 의견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예,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고영이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네. 반도체 검사 장비죠. 고영이란 제2의 저는 고영이라고 표현을 지고 싶어요. 고영을 왜 그러냐면 고영 같은 경우 우리가 반도체가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막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 TSMC 막 있잖아요. 여기에 맞춤형으로 검사 장비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러죠. 소품종 소량 생산. 영업이익률 몇 프로? 거의 20% 육박합니다. 네. 따라서 이 LX세미콘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오늘 저녁 때 한번 깊게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제2의 고영처럼 정말 똘똘한 회사다. 새로운 발견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간 명품으로 따지면 LMS의 느낌이네요. 이렇게 막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장인들이 수작업하면서. 그런 표현도 적절하겠습니다만 네. 방송 아나운서에게서 김정현 아나운서다.
다른 분들 아나운서 많잖아요. 아. 그 중에서 이렇게 가장 방송 잘하시는 맞춤형이잖아요. 맞춤형이죠. 예. 네. 분명히 미모도 시작할 있으시고, 때는 예. 공격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항상 칭찬으로 끝내서 또 부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 샤이로 저도 이게 시장님. 영업 전략입니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세 가지 상황실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